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5km 간격의 양방향 사고, 도로가 마비돼서 구조대 출동이 늦어져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고 차량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행선 영천 방향 26km 지점에서 화물트럭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추돌하면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불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상주 방면 하행선에서도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사고가 난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동시에 사고가 나면서 왕복 4차선 도로는 마비됐고 소방구조대 출동이 다소 늦어지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 교통사고로 차량이 많이 막혀서 초기에 다소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물기가 얇게 얼어붙어 생긴 빙판,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오늘 참사는 사고 지역에 내린 가랑비가 얼어붙어 생긴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운전 요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경북 상주 일대엔 0.7mm의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얇은 빙판인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전신 다 얼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이 블랙아이스가 참사를 불렀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그대로 얼어가지고 완전히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도로에 기름이나 먼지와 섞인 채 기온이 내려가 얇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어두운 밤 시간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 핸들 조작도 어렵고 제동거리도 약 4배 길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전 중 도로에서 윤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면 블랙아이스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고 핸들을 똑바로 잡은 채 천천히 직진해야 하고 만약 차 앞부분이 좌우로 미끄러지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줘야 하고 차 뒷부분이 미끄러지면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조금씩 꺾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오전엔 경기 일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생아와 산모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을 발화점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전체를 휘감은 시커먼 연기 속에서 아이를 안은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옥상으로 몸을 피한 사람들은 소방 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다른 고층으론 소방 사다리차가 산모들에게 다가갑니다. 경기 일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큰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의료진 등 357명은 황급히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계단에 이제 그 새까만 연기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 내려와고 소방대원도 와가지고 일단은 긴급 그 애기들부터 다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일반 내려왔죠. 산모와 신생아 120여 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층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스티로폼 재질로 된 보온재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합동감식에 들어간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화재 직전에 출산을 한 산모도 있었고 전신마취에 들어간 임신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황이 아수라장이었을 텐데 그나마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 뭐였을까요? 긴막했던 30분간의 상황을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병원은 다행히 일산 소방서와 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 7분. 3분 뒤 진압대가 도착했고 6분 뒤 인근 최대 5개 소방서가 총동원된 대응 2단계가 발령됩니다. 소방 헬기도 4대나 투입됐습니다. 이런 구조적 이점과 빠른 대처로 병원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2층을 채 넘어가지 않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화재를 초기에 진압을 해가지고 연기도 빨리 잦아들었습니다. 화재 초기 일부는 소방서 강당으로 몸을 피했고 건물 옥상과 6층으로 몰린 사람들은 소방 헬기와 소방 사다리차가 구조했습니다. 마침 불이 꺼지며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돼 사람들은 지상으로 대부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출산한 산모나 전신 마취에 들어간 임신부도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서 엿새 만의 시험으로 시험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임을 시사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어젯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7분간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으로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험 장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중심지인 동창리인 점, 전략적 지휘 변화라는 표현 대신 핵을 직접 언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ICBM 엔진 시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으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또 당 중앙에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았다고 말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험 결과가 보고됐음을 시사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동창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활동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방문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려 한다며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 already have the nuclear weapons, and now they're trying to develop an ICBM, and that becomes a direct threat to our homeland. 공식석상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했는데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Focus on China than Russia. We also have to worry about these rogue state threats, Iran and North Korea. 에스퍼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할 것이라며 한미 전투준비 태세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대북 문제 조율에 나섭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의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 협상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 무산 배경을 놓고 여야는 또 내탓 공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때문이다인데요. 주말 동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당은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애초 어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러자 여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날을 세웠고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길거리 장애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추산 20만 명이 모인 가운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속고 대지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도 못마땅할 판에 지금 양대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강경 대응 속에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여전히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그리고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4+1 협의체와 투트랙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탁 공방을 벌이는 여야가 문 의장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 시한인 모레 오전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배경에는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외에 일명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뒤통수 맞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쟁점이 뭔지 안병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도대체 지금 국회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전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구성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50석 중에 적용할 연동률입니다. 애초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까지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30석에 50%를 적용하자고 다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0석 모두 준연동형을 적용할 때보다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게 되는 반면 군소정당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했던 줄다리기 협상이 결렬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의 막판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뭐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에 있어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거짓과 거짓으로 이른바 4+1 공조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는 등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주말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반나절 만에 여야 합의가 뒤집히는 등 지난 한 주간 국회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로 갈등을 빚은 여야가 이번에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여는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고들 있는지 정치부 김수철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기자.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불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법안을 포함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본회의 1시간 전 갑자기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회의가 이제 지연된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이게 어제 상황인데 오전에 합의한 상황을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뒤집은 배경이 뭡니까? 일단 민주당은 오늘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다음 날 다시 임시국회를 개의하려고 했습니다. 16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붙여진다는 국회법에 착안해서 4+1 협의체와 통과시키려 했던 겁니다. 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한 만큼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회기를 30일로 정하자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상정도 못하도록 회기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겁니다. 네. 결국 본회의가 지연되다 보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를 독려하며 본회의를 연기한 겁니다. 따라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높은 16일이 국회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안배우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는데 4+1 협의체 이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큰 게 이제 의석수, 그죠? 예. 의석수 때문이라는데 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역구는 250석, 비례대표는 50석, 연동률은 50%다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인데 네. 그런데 민주당이 막판에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30석에서만 연동률을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협의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일단 50석 전체에 연동률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22석, 한국당은 13석, 바른미래당은 2석, 정의당은 1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상한선을 두면 다시 말해 캡 씌우기를 하면 정의당은 되레 1석 줄어듭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최소 요건인 의원 20명을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든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의석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고민도 깊은 상황입니다. 네. 캡이라는 게 이제 모자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한선이다 이거죠. 예. 자,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 내년 총선 승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역할론이 지금 제기되는 이낙연 총리 후임에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의원의 고심이 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현재 검증 작업을 또 벌이고 있는데요. 논란의 여지도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전례가 없다는 건데요. 네. 한국당은 삼권 분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 뒤 대권에 도전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개인적 고민도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 어려운 경제 상황 등 현황이 산적하다는 점도 정 의원에게는 부담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지역구를 세습한다고 그래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의원이자 다음 총선에는 불출마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들 석균 씨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세습 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세습받아서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 됩니까? 석균 씨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당내 경선 참여 기회조차 막히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내년 총선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예. 하루빨리 좀 할 일도 많은데 국회가 좀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자,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청와대 전현직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 고위직 인사 준비 작업에 나섰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유 전 부시장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른바 감찰 무마의 이제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세 사람입니다. 예. 검찰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인물은 박형철 비서관인데요. 박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서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죠.
이에 반해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논의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과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3인 회의 때는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된 후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박형철, 백원우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조 전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가 수사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입을 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말이죠.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에 이제 나섰는데 시기가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 간부의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건 사실입니다. 이 인사 검증에 최소 2,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내년 1월 중엔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7월 인사 뒤 불과 6달 만에 다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장관 교체에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인사가 난 경우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의 폭이 지난 7월 인사 때 비워둔 검사장급 이상의 6자리를 채우는 선에서 소폭으로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검사장급 6자리는 지금 공석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인사가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해요. 현재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네. 계속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가 공석인 검사장 자리를 채우는 소폭 인사가 아니라 다소 큰 폭의 인사로 번진다면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등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을 승진시키거나 전보시키는 방식으로 교체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예, 앞서 추 후보자는 인사권과 관련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부 매체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도전에 검찰 인사를 지시 또는 개입했다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법무부는 해당 고위직 검사들에게 검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사와 관련된 검증 기초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게 없고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얘기는 추미애 후보자의 월권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인사청문회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예. 이 청문회법에 따라서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 2002년 10월 서울 구이동에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세청 기준 시가가 7억 4,050만 원이던 아파트를 7억 1,000만 원에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일었는데 이 추 후보자 측은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추 후보자의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당도 검찰 압박에 나선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을 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한다면 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 대표는 자신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선 대검찰청 간부들이 여야 의원들을 찾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때 우려되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찰 측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꾸준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진범 논란을 일으킨 이춘재 연쇄살인 8자 사건에 대해 조작 정황이 연신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국과수의 채모 감정에 대해 허위 수사 보고서를 쓴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모 씨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두 채모에 대해 국과수에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수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엔 채모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받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시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당시 두 채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크게 달라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윤 씨에 대한 채모 채취는 여러 차례 더 진행됐고 추가 감정 끝에 윤 씨는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려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검찰은 국과수가 채모 감정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 검찰을 통해 알려지는 상황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조사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경찰은 다음 주 그동안 수사한 이춘재 8차 사건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유독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유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도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과 선배 자취방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했지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우울증을 앓다 지난 4월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으로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피의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둘이 호감 갖는 관계였고 피해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입맞춤을 했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너 탓이지라는 게 불기소 이유서였고 그게 되게 많이 상처가 됐어요. 그런 일이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렸고. 이처럼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올해 약 3만여 건 중 3분의 1이 불기소 처분됐고 그중 기소유예가 32.5%였습니다. 반면 살인과 강도 등 흉악사범은 2.5%, 폭력과 상해 등 폭력사범은 16.4%로 성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보다 기소유예 비율이 훨씬 높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의자를 상대로 변호사 업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팁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지는 걸 노려 관련 노하우를 앞세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위를 섬세하게 헤아리는 양형 기준을 좀 더 엄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가 받을 충격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그 향후의 영향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양형 기준 제정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구인회 LG 창업주의 장남인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얼마 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서 재계의 두 거목이 잇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구 명예회장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오늘 오전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장남인 고인은 아버지에 이어 1970년부터 LG그룹 2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구 명예회장은 우리나라가 의존할 것은 오직 기술력이라는 강토소국 기술대국의 신념 아래
연구소 설립 등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5년간 회사를 이끌며 매출 260억 원에서 30조 원대로 1000배 이상 성장시킨 고인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럭키금성이란 명칭을 LG로 바꿔 글로벌화를 진두지휘했습니다. 1995년 고희 때는 장남 고 구본무 회장에게 회장직을 스스로 물려주며 재계사상 처음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물러난 무고승계라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온 지난 시간은 술탄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던 세월이었지만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구 명예회장의 별세에 전경련은 현장을 가장 잘하는 위대한 기업가였다고 회고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밑거름을 닦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이라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평소 고인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를 빼줬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he China deal, as you know, was just approved a little while ago, and it's to me not complicated, but that's what I do. It's a phenomenal deal. 미국이 내일부터 예정됐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은 앞으로 2년간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한다는 내용입니다. 是中方在经贸磋商当中的这个核心关切，双方呢就此问题现在达成了一致。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농산물 구매 규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국 제품 중 2,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해온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The tariffs will largely remain 25% on $250 billion, and we'll use them for future negotiations on the Phase 2 deal. Because China would like to see the tariffs off, and we. 1단계 합의가 끝나자마자 2차 협상을 두고 기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 일단 확전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복잡한 쟁점이 여전해 완전한 분쟁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베트남의 히딩크 감독이라고 불리는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베트남 축구.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노려보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국제공항에는 이른 시각부터 베트남 팬들과 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한 베트남 축구팀이 통영 전지훈련으로 입국하기 때문입니다. 60년 만에 베트남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고 환호 속에 등장한 박항서 감독은 한국 팬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리고 축구 팬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는 또 많은 힘이 되었고 항상 대한민국의 명예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만찬에서 베트남의 푹 총리는 국민영웅 박 감독에게 국가 발전에 영감을 줬다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인기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담담히 올림픽,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있는 태국에서 있는 U23세 대회하고 월드컵 예선이 1차 예선이 지금 3경기 남아 있는데 저희 1위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 까딱까딱합니다. 말레이시아 승리가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오는 22일까지 전지훈련을 마치고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대회에서 베트남 최초의 올림픽 진출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